자, 우리 7번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였죠. 근데 이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요. 삐끄덕거리는 상황을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정부 이외에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이게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오히려 잘못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시장이 왜 실패하고 삐끄덕거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관심사예요. 삐끄덕거리네요, 삐끄덕.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시장 실패 의미 나와 있잖아요. 참고로만 보세요. 시장 실패 의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원 배분이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고요. 보이지 않는 손. 잘 작동돼서 효율성이 충족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효율성 충족되는 게 후생경제, 제일정리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그것 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왜 시장이 실패할까?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이네요. 완전 경쟁이면은 불안정 경쟁.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니까요. 자칫 그 치열한 상황에서 자기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요, 바로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경쟁이 아니라 독점과 같이 시장에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독점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되는데, 힘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지배력이 있다. 자, 우리가 뭐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시간을 막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하면 시장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가격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면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편의점이 무수히 많은데 거기서 콜라 하나 산다라고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멀리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 있는데 건물 하나하나당 편의점이 다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딴 데보다 100원이라도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바로 옆 건물 가서 사면 되는 거니까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이 가격이니까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여기 시장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정해가지고 결정된 가격을요, 개별 기업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강물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일개 피조물의 아주 미미한 존재 불가하기 때문에 거의 물 한 컵 이렇게 분다고 한강물이 막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요, 받아들이는 이거를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가격 수용자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을 뜻하는 의미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얼마나 돈을 낼 의사가 있는가를 보고요,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뭐 조정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불안정 경쟁이다. 이렇게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뭐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희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 같은 데서 가방을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갖게 되니까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일부러 생산량을 줄여요.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이 방법을 쓰게 되고요.
사회에서 원하는 최적 생산량보다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볼 거예요. 생산량 원하는 수준보다 일부러 줄여가지고요. 발생하는 게 초과 부담이다. 아니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나와 있듯이 뭐 자중 손실이다. 이렇게요. 자중 손실 또는 사중 손실 다 같은 말이에요. 사중 손실. 영어로 나타내면 dead weight loss 다 같은 말이에요. 초과 부담이라는 말은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조세 부가 시에 발생하는 사중 손실을 초과 부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그냥 어차피 배울 거니까 용어 친숙해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불완전한 정보네요. 그리고 비대칭 정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네요. uncertainty.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차이가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통령 선거라든가 시청률 조사를 할 때 뭐 이거 구별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리스크랑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시청률 조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표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누가 될지 확실히 아는데 대통령 선거 조사도 우리가 투표한 사람들 샘플 정해가지고 출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하고요. 뭐 시청률이라든가 써놓으면 되겠죠. 이걸 전체를 다 하지 못하니까 대표를 반영하는 표본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샘플을 정하는 거죠. 거기를 갖고 전체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그게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확한 모수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uncertainty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건데 이거는 주사위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주사위는요. 뭐가 나올지 결과는 알아요.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오는데 나올 확률을 알고 있어요. 확률이 6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막상 던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까지만 알고 막상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이제 리스크의 직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뭐 그냥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뭉뚱거려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불확실성 하에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죠. 발생하는 문제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불완전한 정보가 있고요. 불완전 정보. 그 또 하나는 비대칭 정보.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특히 정보 경제학에서 뭐가 관심이 있냐면, 불완전 정보보다는 비대칭 정보가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더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누구는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요,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은근히 얘가 정보 많이 가진 것처럼 하려면, 뭐 그러는 거죠. 그 맨큐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무슨 일 했는지 알고 있지? 한마디 던지면 괜히 뭐 진짜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쫄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비대칭 정보예요. 얘는 알고 있고 얘는 그게 뭔지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이렇게 적게 가진 사람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선택을,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비대칭 정보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간단하게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번, 2번은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역선택 있네요. 자, 두 개를 구별하실 때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라 할게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여기는 계약 체결 전, before 상황이고 계약 체결 이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게 바로 우리는 역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선택.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게 우리는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선택 거기 나와 있는 개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뭘 번역했나 봤더니, 어드벌스네요. 어드벌스. 이게 역이라는 게 뭐 뒤집혀져서 거꾸로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 같이, 아니면 보험, 뭐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중고차 시장 가면 어떻게 돼요? 중고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차를 사려고 그럴 텐데 어떤 게 좋은지 몰라요. 차들 보면 다 색칠 다 하고 이렇게 다 삐까번쩍 다 광택 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파는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탔고 뭐가 잘못됐고 어디 망가지고 사고가 있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보까지는 다 제공 안 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면 물건 파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잘 모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주로 가게 되니까 전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 거에 더 서울 시내 다닐 때는 더 편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 차를 사야겠다 해서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고차 고르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대요. 뭐 한 30까지 돼서 뭐뭐뭘 점검할 걸, 뭐뭐뭐 점검할 걸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읽어봤죠. 이런 거 봐야 되는구나. 30까지 쫙 이렇게 30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고민 많이 해야 되네 했는데 그 글 쓴 사람이 좀 전문가인 것 같은데 끝에 한 줄을 또 딱 썼어요. 이렇게 쫙 다 봐야 된다. 근데 나 같으면 중고차 안 사. 뭐 이렇게 써놔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새 거 사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 알지만 사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가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아끼던 차고 그냥 뭐 했으니까 공급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최소한 나는 이만큼까지는 돈은 받아야겠어 하는 최소한의 가격 파는 사람 입장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이 중고차 최소한 500만 원은 받아야겠어 이렇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중고차 이거 살 때 뭐 성능이 좋고 뭐 몇 년 연식 어떻게 됐으면 최대한 얼마까지는 돈을 주겠어 라는 상한선을 설정할 거예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는 뭐 800만 원까지는 줄 생각이 있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럼 시장에서 둘이 딱 만나게 되면 최대한 돈 주려고 하는 맥시멈 금액과 최소한 난 이만큼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됐어요. 만약에 이게 600만 원에서 결정됐다라고 하면은요.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500만 원까지는 생각하고요. 시장에 나갔는데 600만 원에 받았으니까 10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득 얻었네. 살려는 사람은 자기가 80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걸 유보 가격이라 그러는데 마음 먹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800만 원까지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를 딱 결정하고 시장에 들어갔는데 6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나는 더 적게 줬네?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존재해가지고요.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여기 있으면 둘 다 상호 이득 얻을 수가 있네요. 물론 가격이 600만 원이 아니라 서로 협상을 하는데 파는 사람이 협상력이 딸려가지고요. 이렇게 500만 원에 결정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파는 사람은 최소한 거래는 하겠죠. 최소한 500만 원까지는 받으려고 했으니까 500만 원에 팔게 되는 것이고 근데 대신 셀러는 아무 이득도 못 얻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요 차이가 되는 300만 원 이득은 바이어한테 다 가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서로 계약이 체결돼요. 물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팔려는 사람은 나는 500까지밖에 안 주겠어. 맥시멈. 근데 팔려는 사람은 나는 이만큼까지는 최소한 받아야겠어 이러면 둘이 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시장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좋은 차다라고 하면 구차예요. 똥차예요. 배드차.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좋은 차다라고 하면 100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고요. 똥차다라고 하면은 뭐 한 50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어요. 500만 원. 그렇죠? 그 셀러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아요. 이 차가 좋다라고 하면 나는 한 700만 원까지는 받을 생각이 있고요. 이게 똥차다라고 하면은 나는 뭐 한 400만 원까지 받을 생각이 있다라고 할게요. 뭐 800만 원이라 할까요? 800만 원. 800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하고 똑같이 만약에 이게 시장에 갔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사실 재화 중에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생선 이런 거 딱 보면 상했네, 싱싱하네 그게 바로 아니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라 가지고 오랫동안 또 써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좋은 차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최대한 나는 얼마까지 지불하려고 한다고 셀러는 최소한 나는 이만큼까지 받아야겠다라는 건데 요 두 가지 사이 가격이 있으니까 900만 원 설정하면 둘 다 윈윈 될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차가 50개 있고 나쁜 똥차가 50개 있는 100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손해 안 보려면 평균적인 가격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을 내보면 좋아, 좋은 차 걸릴 수도 있고 나쁜 차 걸릴 수 있으니까 나는 평균 가격인 두 개 더하면 750만 원에 설정할 거야. 이렇게 해서 딱 제시하고 시장이 딱 나가면 이 팔려는 사람, 좋은 차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최소한 자기는 800만 원 받을 생각이 있는데 7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 뭐야 해서 안 팔어. 차라리 그냥 친척 주거나 그냥 내가 계속 탈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버리게 되니까 시장에는 이렇게 자꾸 똥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스펙트럼이 가격대로 쭉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좋은 차가 나가게 되면 이게 나가버렸으니까 좋은 차 없으니까 자꾸 중간에 한 3개, 4개 여러 개 있으면 평균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차들은 시장에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래서 똥차가 좋은 차를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치다라고 하면 정계 보면 이제 진짜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훌륭하신 분, 국가와 민족을 위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사기꾼도 있고요. 범죄자,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살인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진짜 도둑놈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좋은 모습보다는 이제 나쁜 모습을 보니까 정치인들을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에이, 그지 같은, 이렇게 표현을 딱 해버리면, 정치인들.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은 버틸만 해요. 그지래네? 나 원래 그지인데? 참을만 한데, 이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국가와 이런 걸 위해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지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나 더러워, 이쪽 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떠나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그지 같은 게 심해지니까 무슨 말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약간 개 같은, 도구 같은 이렇게요. 제가 욕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국가 민족을 원하는 사람이 나보러 개래 해가지고 에이 짜증나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치인들 행하는 행태를 보니까 나날이 더 심해져요. 사기치는 건 둘째고 싸움하고 맨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더 심해져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진짜 이런 사람만 남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똥차들이 좋은 차를 밀어내는 거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금을 만들었는데 금 있잖아요. 그걸 100% 금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약간 갈아요. 여기 좀 갈고 이렇게 해서 요 끝에 이렇게 갈아서 부스러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모으면 그것도 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원래 동전 끝에 보면 이 끝에 이렇게 톱니같이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우리는 디자인 위해서 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돈 순수한 금 이렇게 딱 있으면 금화가 있으면 끝에 이렇게 갈아서 부스럽재기로 또 자기가 또 이득 취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가 반영된 게 이제 사실 톱니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역사적으로 원래 그렇게 동전이 자꾸 되니까 일부러 디자인할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멋있게 하고 손에 잘 잡히게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원래.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 금화를 섞지 않고요. 나쁜 불순물을 섞으면 섞을수록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금속.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순금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고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쁜 돈이 100% 금화를 가진 거를 100% 돈 이런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게 사실 그레샴 법칙이고 똑같이 역선택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요.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자주 일으키는
막 무모하게 운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조심조심 운전하는지 그게 눈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 보험료를 딱 책정하게 되고요. 똑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자동차도 많이 운전 안 하고요.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계속 사고도 안 나는데 보험료 내는 사람이 보험료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운전한 사람은 막 무모하게 해서 막 사고 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은 막 운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이 에이 나 보험 가입 안 해. 사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사고 나는 사람만 잔뜩 모이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는 이런 보험 시장은 존재해야 바람직한데 요런 막 운전하는 악화가 똥차, 배드차가 좋은 사람들을 몰아내는 상황이 발생해서 보험시장이 없어지는, 붕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거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이런 보험시장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역선택 문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보험회사가 해당할 것이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문제를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해당하겠네요. 스크리닝을 해요. 스크리닝.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선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별.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쫙 검토를 하는 거죠. 스크리닝.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 검토를 하는 것이.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좋은 차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좋은 차라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있겠네요. 2년 내에 뭐 사고가 나면 내가 완전히 무료로 보상해 주겠다 등등. 그런 걸 우리가 신호를 발송한다.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 시그널링을 이렇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역선택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뭐 어렵거나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책으로 다시 들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선택이다라고 하면 어드버스라는 게 상반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옆에다가 부적절한 이렇게 또 쓰세요. 부적절한.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역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뽑으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가 이거 선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면접하고 심층 면접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회사 들어오면은 어떤 자세로 일하겠습니까? 하면은 저는 뭐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저는 뭐 가정을 포기하고서라도 일만 매진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요 신세대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칼퇴근은 반드시 할 거고요. 그럼 누가 뽑겠어요? 그러니까 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신입사원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 자기가 어떤 놈인지는 자기가 알아요. 난 어떤 스타일이다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공개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적게 가진 회사 입장에서는 스크리닝을 해요. 어떤 애가 괜찮은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러내려고 하고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나같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똑똑한 사람을 회사에서 몰라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막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요, 뭐 토익이 990점 만점이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토익 점수가 높다고 당장 뽑아서 바이어랑 막 회의를 영어해서 협상을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영어 점수가 뭐 만점이나 900점 넘으면요. 그 사람이 영어를 또 잘한다고 기업체에서 생각 안 해요. 단지 남들이 점수가 이것도 안 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공부한다고 이게 점수가 팍팍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오르고요. 조금 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요. 이게 남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막 다니는 계속 공부를 한 거죠. 노력한 거예요. 은근과 끈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학점이 좋다? 에이, 뭐 학점 좋다고 뭐 그 사람이 뭐 회사 가서 뭐 일 잘할까요? 뭐 요즘 학점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학점이요. 남들 잘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받으려면 수업도 충실히 들어야 되고 빠지지 않아야 되고 예습 복습 하다가 시험 전에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고 전공 상관없이 내가 뭐 철학가다. 철학가인데 학점이 4.3이다. 뭐 그 사람 뭐 철학에 대해서 안다고 뭐 바로 뭐 회사의 경영 뭐 은행 일 시킨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철학가네? 이렇게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을 꿋꿋이 참고 4.3까지 맞은 그 인내와 끈기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학위를 갖고 있다, 뭐 박사학위다, 아니면 뭐 세무사 자격증이다, 뭐 회계사 자격증이다.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남들은 중간에 하다가 다 이렇게 포기해요. 포기. 다, 뭐, 박사과정이니 석사과정도 뭐, 너도 나도 다 해서 뭐, 이번에 뭐, 또 뭐, 유명 뭐, 강사나 이런 사람들도 뭐 다 하는데, 뭐, 다 양력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하는 게 많이 만연돼 있어서 문제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쉬워요. 돈만 내고 하면은 뭐, 대학 들어가듯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딱 보면요. 대부분 다, 전부 다 무슨 대학원 과정. 맨날 과정이야. 그거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도 계속 과정이고요. 100년 가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끝마치질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 줄 더 쓰려고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서 학위를 받았다? 뭐 미국 가서 했다? 미국도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문화도 안 맞고. 근데 내가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 안 하고 해냈다? 그 자체가 되게 이렇게 수준 높이 사니까, 하버드 박사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해도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시그널링이에요, 시그널링. 그래서 선별과 신호. 주의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별은 정보를 적게 가진 측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신호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발송하는 거니까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정도만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물어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 볼게요. 다음에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면 이게요. 모럴 해저드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해저드, 해이해졌다. 말 그대로요. 어떤 일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가기 전까지는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한테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이렇게 막 맹세 공약을 남발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뭐 고무장갑 사준다면서요.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랬지. 뭐 그런 게 바로 도덕적 해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불법을 저질러서 뭐 경찰 출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 안 하네. 열의가 떨어졌네. 그런 게 바로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뭐 열이라든가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도덕적 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입사원 뽑힌 애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막 전화를 해요. 저는 영업 바이어와 통화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매 시간 친구랑 통화해서 잡담 따먹기 하고 카톡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뭐 그런 상태가 도덕적 해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많은 측에서 의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밑줄 치세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행동이라는 말에 동그라미와 별표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우리 책에 이제 없어서 그냥 따로 책대로 그대로 문장을 만든 건데 역선택이 가장 발생하는 건 중고차, 보험 이런 게 어떤 사람의 특성, 성향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남들이 없을 때는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감시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겨진 행동 때문에 비헤이비어, 액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행동이라는 표현에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밑에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가입자가요. 예전과 같은 사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다 안 하네요. 최선을. 노력을 잘 안 하는. 그렇죠? 이런 거. 최선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여기와 관련된 이제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본인과 대리인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대리인. 본인이라는 게 이제 주인이라고도 해요. 대리인 문제. 아예 그냥 본인을 빼고 그냥 대리인,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다 이렇게도 해요. 뭐냐면 얘기는 뭐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대리운전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 주인, 차 주인이 술을 먹었어요. 운전을 못해요.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대리기사가 그 사람에게 대리인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안전하게 내 집 목적지까지 빠른 길로 가서 도착해 주세요. 이거였는데 대리기사가 딱 봤더니 주인이 외제차 BMW 갖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홍대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집이 만약에 여기 강남이에요. BMW예요.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빨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은 건데 뒤에 주인은 술 취해 있고 외제차고 한번 몰아볼까? 해가지고요. 부릉부릉 뭐 자유를 열심히 달리네요. 부릉부릉 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강남에 왔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왔는데 그걸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에 맞지 않아가지고요. 목적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바대로 행동하는 게 대리인 이론이다 보시면 돼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인가 뭐 그런 거 보시면 주인은 회사 주주가 주인이에요. CEO가 대리인이네요. 뭐 쉽게 알 수 있고 국민하고 국회의원은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의 주인이죠. 대리인은 누가 대리인이에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그 지역구를 반영해가지고요. 대표해가지고 나가서 지역구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달라. 뭐 그런 걸 국회의원한테 간접민주주의 정치로 하는 건데, 뭐 늘상 보면은 국회의원 자기가 주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움만 하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정신 잠깐 차리냐면 선거 때만 잠깐 정신 되돌아온다고 그랬죠. 선거 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구나. 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다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 또 이제 까먹어요. 내가 주인이야. 해가지고 뭐 국민 위해서 쓰고 뭐 이제 그런 행동. 그게 본인 대리 문제고 행동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도덕적 해이랑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 공공재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그냥 여기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넣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목만 써놓을게요. 3번 공공재, 4번 외부성. 이것도 공공재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밑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기출문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샘플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문제인데 그것만 모아놔도요 거의 한 100문제 가까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그 혹시 뭐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요번에는 안 해요. 한 2년 전에 했던 건데 1일 특강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리고 재정학하면 계산 문제를 되게 힘들어요. 계산 문제가 옛날에는 한 10문제 가까이 나왔는데 요즘엔 한 6개, 7개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나오는 문제만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포기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재정학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예요. 그걸 다 모아서 뒤에다가 객관식 계산 문제, 앞에는 각 챕터당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공공재도 한 바닥, 외부성도 한 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5, 60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만 사실은 잘 보셔도 80점 이상 받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다 듣고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딱 보면 이런 얘기가 떠오르게 되니까 그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런 체력이나 기본 내용을 막 안 하시고 급해서 막 그것만 딱 보시면 당연히 그냥 단어만 암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내공이 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 보실 분들 우리가 진도가 뭐 4월까지는 하는데 만약에 미리 좀 보실 분들이랑 계산 문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블로그 가시면 그냥 다 올려놨어요. 이거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한 100페이지 그냥 그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샘플 기출 문제도 사실 해설은 없긴 한데 뭐 요 정도만 다 모아도요 한 거의 뭐 대충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어요. 1번 보시면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을 제공한다. 틀렸잖아요. 필요 조건은 제공하는데 정부가 개입할지라도 잘못돼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시장 실패는 언제나 효율성에 포인트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맞는 얘기고요. 3번 도덕적 해이, 외부성,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전부 다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역선택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여기 보세요. 역선택이라는 것은 비대칭 정보 때문에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과 거래를 할 때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번. 자,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 우리가 보험하면은요,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는데 앞에 모든이잖아요. 전 국민을 다 강제로 가입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 시장이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골동품 전문가 동호회원들이
동호회원들이네요. 골동품 전문가예요. 자신들만 골동품 매매를 하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쪽 전문가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또 어디 있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지 낯선 곳에 가면 바가지 쓰는 경우가 사실 그래요. 어떤 음식이 좋은가? 요즘은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가기 전에 사람들의 이제 뭐 블로거들의 그 내용을 보고 해서 정보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유명한 음식 먹고 싶은데 가격도 뭔지 모르겠고 이름만 봐서는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배는 고프고 그럼 그냥 뭐 정해진 이거 여기 가야죠, 뭐 여기 이렇게 황금아치 맥도날드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빅맥을 샀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먹는 거랑 가격도요 환율상 거의 비슷하고요. 맛도 그냥 뭔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황금아치라는 그 평판 있잖아요. 명성, 평판, 레퓨테이션을 딱 형성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요 역선택 요 비대칭 정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괜히 낯선 거 딱 먹었다가 괜히 간만 덤탱이 쓰고 그런 게 바로 역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동호 회원들이 또 자신들만 또 전문가네요. 발생하지 않겠고요. 3번 단골 손님을 주고 계기네요. 단골 손님한테 바가지 씌우거나 뒤통수 칠 수는 없겠죠. 4번 네, 신용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그 앞에 투명하지 못하니까 비대칭 정보, 불완전한 정보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좋은 질문은 아니네요. 5번 보시면 기업의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화. 이 의무화한다라는 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기의 특성을. 그러니까 역선택 발생할 가능성 그거를 없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다음 3번 볼게요. 자, 의료보험 시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 굵은 글씨에 잘 포인트 잡으세요. 정보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 개입이 유일한 해결 방식이다? 이게요, 맞냐 틀리냐 했을 때는요, 반드시 뭐뭐다, 아니면 유일한, 뭐든, 막 이런 얘기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닐 거예요. 정보 개입 말고요, 자발적으로 뭐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한민족,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정보 개입 안 해도 잘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다음 3번, 뭐 그거 보시면 돼요. 불리한 사람만, 다음에 4번,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것도 세게 나오지 않잖아요. 역선택 문제를 100% 극복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너무 강한 표현이니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답이 출제자가 조심스러워가지고 답 아닌 거 이렇게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네요. 5번도 마찬가지네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더라도 역선택 문제,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이겠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세 번째 정부 실패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본 적은 있어요. 정부란 무엇이고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요인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개념만 간단히 체크하세요. 자,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했어요. 근데 개입한 정부의 처방이 오히려 시장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 그게 정부 실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1번의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번, 3번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왜 정부가 실패하는데 원인이 뭐냐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그냥 한 5년에 한 번씩 그냥 밑에 나와 있는 정도로 해서 시험에 나와요. 자, 1번에 보시면 제한된 정보다. 그쵸? 정부가 완벽하지가 않네요. 정부가 신과 같은 전제가 아니라 정보를 다 갖고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완전한 처방책 알 수가 없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뭐 신종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의사가 처방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산을 설정할 때요. 예산 우리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돈 필요한 거 이렇게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최종 결산하고 잘 맞지 않는 뭐 그런 경우 그것도 완전하게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거기 장애인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출 다 동의해요. 누가 뭐 반대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장애 등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등급을 막 또 너무 많이 구간을 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금액을 다 다르게 하고요. 그럼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장애인인 척 하면서 수당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척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네요. 며칠 전, 일주일 전인가 뭐 신문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전국 노래자랑 대회 거기 보니까 송혜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송혜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연세가 몇 살이시더라? 아세요 혹시?
잘 모르네. 예를 들게 아닐 수도 있어요. 송혜 아저씨가 나이 연세가 68세 뭐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근데 78세를 할까? 68세 모르겠네. 78세 뭐 이렇게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되게 정정하면서요. 연세가 거의 뭐 한 88세래요. 그 나이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씩씩하게 노래 부르고 하니까 이렇게 인기상도 받았어요. 인기상. 그리고 이제 와서 송혜 할아버지한테 자네 말이야 행복하게 살면 나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충고도 하고요. 근데 드러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 58세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20년 동안 나이를 속여가지고요. 노인들 받는 보조금 다 받고요. 막 이렇게 척 하는 게 이제 생쇼를 너무 진짜같이 한 거죠. 그래서 뭐 걸렸다 얘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척하는 것까지요. 다 행동까지 다 우리가 분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쉽지가 않다. 제한된 정보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오염 배출 기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이나 보조해 주려고 해도요. 제대로 잘 못하는 거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민간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통제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 예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노령자 심근경색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100억 책정했는데 그 검사가요, 효과가 없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해서 그냥 다 낭비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가 아니면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처방,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막 발생하는 거. 우리 민간의 반응이 다르게 반응하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관료에 대한 통제 한계. 관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 대리인 문제라고도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자기한테 맞는 장관을 선임했어요. 장관은 또 뭐 국회 공무원들을 뽑고 이렇게 관료를 쫙 일할 사람을 뽑는데 대통령의 생각과는 사실 대리인을 뽑을 때는요,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장관을 뽑았는데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가지면,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일 시켰는데 막 반대만 하고 이건 안 됩니다 하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봤을 때는 뭐 대통령 말을 100% 잘 들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장관은 밑에 일할 사람, 또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밑에로 내려갈 때, 내려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위에 나와 있는 시킨 사람들, 상관의 얘기를 안 듣고 저항을 하게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관료들 통제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얘기 거기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 정치적 과정에서 제약. 이 표현은요, 이익집단이라는 말 밑줄 치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법안이 실행하는데 그 이익집단, 그 로비랑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패, 지대추구 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기출문제는 뭐 이렇게 말 문장 길게 해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짧게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 실패 요인의 발생 원인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제한된 지식과 정보 맞고 민간 반응 통제하기 어렵고 정치적 과정에서 제약,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 어려움. 네 가지 다 맞고요. 5번 보시면 공공재 수요의 증가. 이게 우리가 봤었잖아요. 공공재에 대해서 수요한다, 필요로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원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부 실패랑은 오히려 관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재 필요한데 시장에서 제공 안 되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거니까 차라리 오히려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요약해서 한 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 옛날에 이거 하기 전에는 포인트 제정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파일도 거기다가 올려놨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만든 건데 아까워가지고요.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나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네. 그래서 MRS, MRT, 그 다음 뭐 시장 실패 원인 그렇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생경제 파트는 다 마무리 짓고요. 공공재랑 그 다음 외부성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게요.